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어떤 이는 부자가 되었고 어떤 이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같은 현장에서 땀을 흘렸고 같은 시간을 보냈고 같은 임금을 받았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 한 사람은 회사를 세우고 다른 사람은 여전히 빚에 시달렸다. 나는 그때부터 이 질문을 품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인생의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 그 답은 기술이나 능력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였다. 같은 일을 해도 한쪽은 이를 노동으로 보고 다른 한쪽은 이를 기회로 본다. 한쪽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다른 한쪽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한쪽은 하루의 임금을 위해 일하지만 다른 한쪽은 내일의 자신을 위해 일한다. 결국 부와 가난의 갈림길은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내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나는 공사장에서 마기를 했다. 삽질을 하고 시멘트를 나르고 흙먼지를 뒤집었었다. 그 옆에서 함께 일하던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나와 똑같이 일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달랐다. 그는 늘 불평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 이런 일은 아무리 해도 남는 게 없어. 그 말이 익숙할 정도로 그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배워야지. 우리가 이 일을 배워두면 언젠가 남을 시킬 수도 있잖아. 그는 비웃었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우린 평생 일꾼이야. 세월이 흘렀다. 나는 그 현장을 떠난 내 회사를 세웠고 그는 여전히 다른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같은 일을 했지만 같은 결과는 아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태도는 운명을 바꾼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가난은 환경이 아니라 사고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을 탓하며 말한다. 내가 태어난 곳이 시골이라서, 돈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단호히 말한다. 기회는 하늘이 주지 않는다. 스스로 만든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배움을 찾고 어떤 사람은 불만을 찾는다. 그 차이가 인생의 격차다. 나는 젊은 시절 일을 단순히 생계가 아닌 학교라고 생각했다. 현장이 나의 교실이었다. 상사의 지시 한마디도 실수 하나도 모두 배움이었다. 나는 공사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며 구조를 익혔고 배관공의 손을 보며 기술을 배웠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시계를 보며 퇴근만 기다렸다. 그들은 월급을 벌었지만 나는 경험을 벌었다.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 부와 빈곤의 차이로 변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겨울철이었고 한강변의 공사는 얼어붙은 땅 때문에 늦어지고 있었다. 모두가 힘들어했고 몇몇은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이런 상황일수록 내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1시간 더 현장에 남았다. 그 시간에 나는 기술자들에게 물었다. 왜 이 공법은 안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들은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결국 내 질문에 답했다. 그 대화 속에서 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방법이 나중에 내 회사의 효율을 바꿨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태도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부자는 일을 통해 성장하고 가난한 사람은 일을 통해 피로해진다. 부자는 일 속에서 배움을 찾고 가난한 사람은 일 속에서 불만을 찾는다. 부자는 일을 하며 자신을 키우고 가난한 사람은 일을 하며 자신을 잃는다. 내가 젊은 시절 어떤 노인이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정군, 일을 대충 하지 말게. 일은 자네의 얼굴이야. 그 말이 내 마음을 울렸다. 나는 그날 이후 어떤 일이든 내 이름을 걸고 했다. 삽 하나를 들어도 정성을 다했다. 그런 마음가짐이 결국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신뢰는 돈보다 값진 자산이었다. 나는 세상을 보며 한 가지를 배웠다. 가난한 사람은 일을 피하려 하고 부자는 일을 다르게 본다. 가난한 사람은 얼마를 받을까를 생각하지만 부자는 무엇을 배울까를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주어진 일만 하지만 부자는 스스로 일을 만든다. 그 차이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로 드러난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여전히 가난한가?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바르게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 노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방향 없는 노력은 모래 위의 집과 같다.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만 보지만 부자는 어디로 가는가를 본다. 같은 일을 해도 그 목적이 다르면 인생의 결과도 달라진다. 나는 젊은 시절에 내 자신에게 자주 말했다. 정주영, 일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태도를 키워라. 그 태도가 나를 바꿨고 내 회사를 세웠다.
이를 단순한 생계가 아닌 자기 성장의 도구로 본 순간 인생은 달라졌다.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지만 사실은 공평하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진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이는 자신을 소모하고 어떤 이는 자신을 키운다.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를 통해 배움을 얻고 가난한 사람은 이를 통해 불만을 얻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인생은 달라진다.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는 일이 아니라 일에 임하는 자세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크든 작든 태도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가난에서 부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다. 부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한 사람 문제를 피한다. 나는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와 문제를 마주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똑같은 장면을 보았다. 문제가 생기면 가난한 사람은 피하고 부자는 다가간다. 그 단순한 차이가 인생의 격차를 만든다. 문제 앞에서의 태도, 그것이 부와 빈곤을 가른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아직 작은 하청업체를 운영하던 시절 어느 날 본사에서 큰 문제가 터졌다. 납품기일이 지연되면서 전체 공정이 멈출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다른 하청업체 사장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이건 본사 책임이지 우리 일 아니다. 다들 물러섰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나는 그날 밤 직원 몇 명을 데리고 현장으로 갔다. 남의 일이라도 지금 해결해야 우리가 다음 기회를 잡는다. 그렇게 새벽까지 문제를 해결했다. 다음날 본사 담당자가 나에게 말했다. 정 사장,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에게 첫 대형 계약으로 돌아왔다. 그때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문제는 피하는 사람을 벌하고 마주하는 사람을 성장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저건 내 일이 아니야. 그러나 부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일이 아니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내 일이다. 가난한 사람은 경계를 긋고 부자는 책임을 넓힌다. 그 차이가 결국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부를 만든다. 나는 늘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말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인지 찾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라.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불평부터 한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해? 부자는 문제를 만나면 기회를 본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나는 한 단계 올라간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를 만든다. 나는 사람을 볼 때 위기 속에서의 태도를 본다. 평소에는 누구나 잘한다. 그러나 진짜 능력은 일이 꼬이고 상황이 불리할 때 드러난다. 한 번은 폭우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 모든 인부들이 불평했다. 이런 날씨에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나 한 젊은 직원이 혼자서 비옷을 입고 자재를 덮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물었다. 왜 혼자 이러고 있나? 그는 말했다. 비가 그치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나는 그를 조용히 지켜봤다. 몇 년 후 그는 현장 소장이 되었다. 문제 속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 그가 결국 기회를 잡는다. 나는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마다 위기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음을 느낀다. 현대건설을 세울 때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다. 자금난, 기술 부족, 인력난. 그러나 나는 피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직접 나섰다. 현장을 뛰고 은행을 설득하고 정부를 찾아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기회로 바뀌었다. 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이건 내게 주어진 훈련이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불행으로 보고 부자는 문제를 훈련으로 본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고 부자는 문제 속에서 자신을 단련한다. 결국 문제를 얼마나 피하느냐가 아니라 문제를 얼마나 견디고 풀어내느냐가 인생의 무게를 정한다. 내가 젊은 시절 한 번은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끊었다. 회사는 흔들렸고 직원들은 불안해했다. 그때 한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말했다. 다른 길을 찾는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시장을 뚫었다. 만약 그때 내가 그저 주저앉았다면 현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가 심하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문제가 없으면 발전도 없다. 문제가 많을수록 배움이 많다. 그래서 나는 문제를 피하지 않았다. 어떤 일이든 처음엔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견디는 사람이 성장한다. 가난한 사람은 편안함을 찾고 부자는 불편함을 견딘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도 없이 어려움을 겪었다. 거래가 무산되고 공사가 지연되고 직원이 떠났다.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문제는 나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제를 피하면 그 순간은 편하다. 그러나 피한 문제는 반드시 돌아온다. 나는 그래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문제는 나를 시험하는 선생이다. 나는 수많은 직장인과 청년들을 만나봤다. 그들의 공통된 고민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였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다. 문제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의 양이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하고 개선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능력은 커졌다. 문제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가장 값싼 학교다. 나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내 마음을 다스렸다. 이 문제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뚫고 나갈 것인가. 하르바이스트링. 항상 두려움이 앞섰지만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매번 그 선택이 내 인생을 한 단계 올려주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피해 안정 속에 머물고 부자는 문제를 통해 불안을 넘어섭니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핑계로 삼고 부자는 문제를 계단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를 피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고 문제를 마주한 사람은 성장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피하면 평안은 얻을지 몰라도 성장은 잃는다. 문제가 당신 앞에 있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늘이 당신을 성장시키려는 신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당신의 능력은 2배가 되고 신뢰는 3배가 되며 기회는 10배로 돌아옵니다. 나 정주영은 평생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나를 찾아올 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다. 이번엔 어떤 날을 보게 될까? 언생.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2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부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피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팔고 부자는 시간을 산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무엇인지 오래전에 깨달았다. 돈이 아니었다. 인맥도 아니었다. 바로 시간이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평생 시간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싸웠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팔고 부자는 시간을 산다. 이것은 내가 젊은 시절부터 끝까지 지켜온 삶의 원칙이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시간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 하루 24시간을 그저 몸으로 채우는 것만이 성실이라고 생각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잠을 줄이며 뛰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나는 하루를 열심히 살았지만 효율적으로 살지는 않았다. 내 몸은 바빴지만 내 머리는 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단순히 오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가난한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시간의 주인으로 산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의 노예로 산다. 그 차이가 인생의 격차를 만든다. 나는 시간을 절약하는 대신 시간을 투자했다. 단 1시간이라도 나를 성장시키는 데 썼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은 퇴근 후 술자리에서 2시간을 보내지만 나는 그 2시간을 내일의 계획에 썼다. 그 차이가 쌓여 몇 년 후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저는 왜 이렇게 바쁜데도 발전이 없는 걸까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대의 하루 중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 몇 분인가? 그는 잠시 침묵했다. 없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의 인생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 거다. 그날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말은 나 자신에게도 늘 되새겼던 진리였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 시간을 돈으로 바꿨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난 후에는 돈으로 시간을 샀다.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다. 그 시간에 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 가난한 사람은 손으로 일하지만 부자는 머리로 일한다. 손으로만 일하면 하루의 시간이 한계지만 머리로 일하면 하루가 곱절로 늘어난다. 그것이 부자가 되는 시간의 철학이었다. 나는 시간을 계산할 때 돈처럼 계산했다. 이 일에 1시간을 쓴다면 나는 무엇을 얻게 될까? 이 질문을 늘 마음속에 품었다.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쏟지 않았다. 회의가 길어지면 결론부터 말해봅시다라고 했다. 불필요한 감정 싸움, 의미 없는 걱정,
소문에 대한 대화, 그런 것들은 내 시간표에 없었다. 나는 내 시간의 문지기였다.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관리할 수 없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현대건설이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였다. 당시 직원 중 한 명이 말했다. 회장님, 보고서 준비에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나는 물었다. 그 보고서가 회사를 움직이게 만드는가? 그는 머뭇거렸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렇다면 멈추게. 우리는 서류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위해 일하는 거야. 그날 이후 회사의 회의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고 생산성은 2배로 늘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일의 본질을 본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흘려보내며 위로받는다. 내일 잘하면 되지. 그러나 부자는 시간을 통제하며 다짐한다. 오늘 안 하면 내일은 없다. 하루를 허투루 보내는 사람에게 내일은 없다. 내일은 오늘을 다르게 산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시간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다. 흘러가는 것을 잡으려면 방향이 있어야 한다. 방향 없이 바쁘기만 한 사람은 가난해진다. 그들은 늘 피곤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반면 부자는 덜 바쁘더라도 정확히 필요한 일에 시간을 쓴다. 그래서 덜 움직여도 더 멀리 간다. 내가 젊은 시절 돈이 전혀 없을 때도 시간을 투자했다. 그때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다른 사람들은 출근 준비를 할 때였지만 나는 책을 읽고 그날의 계획을 세웠다. 단 30분이라도 나를 위해 썼다. 그 30분이 1년, 5년, 10년이 쌓이니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시간은 돈보다 무섭다. 쌓이기도 하지만 흘러가기도 한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시간을 소비로 본다. TV를 보고 잡담을 하고 게임을 하며 시간을 죽인다. 그러나 부자는 시간을 투자로 본다. 공부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자신을 성장시킨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죽이고 부자는 시간을 살린다. 그 차이가 바로 인생의 생명선이다. 나는 인생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느꼈다. 돈은 시간을 따라온다. 시간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에게 돈은 자연스럽게 모인다. 하지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에게 돈은 언제나 도망친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아끼는 것을 절약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존중이었다.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시간을 돈처럼 써야 합니다. 쓸 때마다 계산하십시오. 이 시간으로 나는 무엇을 얻는가? 오늘의 이 시간이 내일의 나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그 질문을 매일 던지십시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이렇게 다짐합니다. 시간을 지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팔며 살지만 부자는 시간을 사며 산다. 시간을 사는 사람만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3번째 원칙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팔고 부자는 시간을 산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난한 사람은 감정으로 일하고 부자는 원칙으로 일한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 그러나 그중 정말로 오래 남는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일하는 사람. 나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수없이 보았다. 기분이 좋을 때는 열정적으로 일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절대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감정은 날씨처럼 변하지만 원칙은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감정으로 일하고 부자는 원칙으로 일한다. 이것은 내가 수십 년의 현장에서 피로써 배운 교훈이었다. 내가 아직 작은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어느 날 큰 고객사와의 계약 협상이 있었다. 담당자는 다소 오만한 태도로 나를 대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였고 나의 제안을 무시했다. 순간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그러나 나는 그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감정에 휘둘리면 이 계약은 끝이다. 나는 냉정하게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와 싸우려는 게 아니라 나의 반응을 보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조건을 조금 바꾸죠. 대신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약 후 나는 약속을 지켰다. 몇 달 뒤 그 사람은 내게 고개를 숙였다. 정 사장, 당신은 다릅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감정은 단기적으로 통쾌함을 주지만 원칙은 장기적으로 신뢰를 준다. 가난한 사람은 감정이 앞서고 부자는 원칙이 앞선다. 가난한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그만둔다고 말하지만 부자는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까를 계산한다. 가난한 사람은 감정이 이를 지배하고
부자는 목적이 감정을 지배한다. 그래서 부자는 냉정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냉정함은 절제된 지혜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 감정은 연료가 아니라 불꽃이다. 잠깐 타오르지만 금세 꺼진다. 그러나 원칙은 엔진이다. 멈추지 않는다. 사람들은 일할 때 열정만 강조한다. 물론 열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열정은 감정의 일시적 폭발에 불과하다. 원칙이 없으면 열정은 방황이 된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며 원칙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유혹과 싸웠다. 누군가는 뇌물을 제안했고 누군가는 편법을 속삭였다. 회장님,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 번의 예외가 평생의 기준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단호히 거절했다. 그 길은 멀고 험했지만 그 원칙 덕분에 나는 평생 신뢰를 잃지 않았다. 원칙은 느리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일을 놓고 기분이 좋으면 무리한다. 그러나 부자는 일정한 리듬을 지킨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 하루가 피곤해도 계획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주인이 아닌 주체로 사는 법이다. 나는 피로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심지어 화가 나더라도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감정은 잠시고 결과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직원 한 명이 큰 실수를 했다. 공정이 중단되고 손해가 막심했다. 주위에서는 그를 해고하라고 했다. 나도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 감정으로 내일 결정을 내리면 나는 나 자신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하루를 넘겼다. 다음날 그 직원에게 물었다. 왜 그랬나?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회장님, 제 욕심이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그를 해고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면 이번 일은 너의 성장으로 남을 것이다. 그 직원은 나중에 회사의 중간 간부가 되었다. 그날 나는 배웠다. 감정으로 내린 결정은 사람을 잃고 원칙으로 내린 결정은 사람을 얻는다. 나는 원칙을 마음의 나침반이라 불렀다. 아무리 복잡한 세상이라도 원칙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 감정은 시끄럽지만 원칙은 조용히 길을 가리킨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일은 원칙에 맞는가? 원칙이 아니오라면 아무리 이익이 커도 하지 않았다. 원칙이 예라면 아무리 손해가 커도 했다. 그것이 내 철학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려 순간의 쾌락을 얻지만 부자는 원칙을 지켜 평생의 신뢰를 얻는다. 감정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은 이기고 내일은 잃는다. 그러나 원칙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은 손해봐도 결국 이긴다. 감정은 눈앞을 보고 원칙은 미래를 본다. 나는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이런 말을 떠올렸다. 분노는 내 적이 아니라 내 안의 독이다. 사업을 하며 나를 속인 사람도 나를 모함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복수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들을 증오하는 시간에 나는 더 나은 결과로 증명하자. 그렇게 해서 나는 이겼다. 감정으로 싸운 사람은 잠시 이기고 원칙으로 싸운 사람은 영원히 이긴다. 여러분, 인생은 감정의 싸움이 아닙니다. 원칙의 싸움입니다. 감정은 순간을 불태우지만 원칙은 세월을 견딥니다. 가난한 사람은 감정의 불길 속에서 타버리고 부자는 원칙의 등불로 어둠을 껐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분은 내일 사라지지만 신뢰는 평생 남는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은 변해도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당신의 등뼈이며 감정은 그 위에 붙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일하십시오. 그것이 가난에서 벗어나 앞으로 향하는 네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자는 실패를 기록하고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잊는다. 나는 인생에서 실패를 수도 없이 겪었다. 그러나 그 실패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실패를 기록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실패를 잊으려 한다. 그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실패를 직시하고 그것을 적었다.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나는 모든 것을 종이에 남겼다. 그것이 나의 성공 노트였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잊고 부자는 실패를 기록한다. 이것이 다섯 번째 원칙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실패가 많았다. 쌀 장사를 하다 망했고
소를 사다 팔아도 손해를 봤다.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그 원인을 적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거래하지 말 것. 욕심으로 판단하지 말 것. 다음에는 반드시 서류를 남길 것. 그렇게 한 줄 한 줄 쓰다 보니 내 실패가 교과서가 되었다. 반면 나와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해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결국 그 차이가 세월이 흘러 부와 빈곤의 간극이 되었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하면 낙심한다. 나는 운이 없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렇게 자기 위로를 한다. 그러나 부자는 실패를 분석한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실패를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본다. 그래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온다. 하지만 기록하는 자만이 실패를 자산으로 만든다. 나는 지금도 공사일지를 펼치면 과거에 내 실수가 적혀 있다. 공정관리 미흡으로 자재 낭비 발생. 다음부터 자재 담당자 이중점검. 이 한 줄이 회사를 살렸다. 왜냐하면 그 기록이 같은 실수를 막았기 때문이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은 흐려진다. 기억이 흐려지면 같은 함정을 밟는다. 기록은 사람의 기억보다 강하다. 기록은 인간의 두 번째 두뇌다. 한 번은 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일이었다. 납기일이 늦어지고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인을 탓했다. 날씨가 안 좋아서요. 자재가 늦게 들어와서요. 그러나 나는 화를 내기보다 조용히 노트를 폈다. 그리고 물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나? 그날의 대책을 적었다. 날씨 변수 고려, 비상일정 계획 수립. 그 기록은 나중에 회사의 매뉴얼이 되었다. 이렇게 실패는 내가 가르친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부끄러워하고 숨긴다. 그러나 부자는 실패를 드러내고 연구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서 교훈을 찾기 때문이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다. 실패는 성공의 일부다. 실패 없는 성공은 모래 위의 건물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실패를 지우지 마라. 그것을 적어라. 실패는 네가 걸어온 길의 지도다. 나는 한 번은 큰 손해를 본 적이 있다. 수출 거래에서 서류 착오로 계약금이 묶였다. 직원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나는 그날 밤 조용히 일지를 펼쳤다.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썼다. 이번 손해는 2억 원짜리 수업료다. 그렇게 쓰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다음 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업무 절차를 바꿨다. 이후로 그런 실수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실패를 기록한 자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그지 않는다. 나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 가난한 사람은 넘어질 때마다 낙심하지만 부자는 넘어질 때마다 이유를 찾는다. 넘어지면 끝이 아니라 리듬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나도 수없이 넘어졌다. 그러나 매번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넘어짐의 이유를 적어두었기 때문이다. 기록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 부른다. 그러나 내가 진짜로 자랑스러운 것은 성공의 양이 아니라 실패의 기록이다. 내 노트 속엔 내가 겪은 수많은 실패와 교훈이 있다. 나는 그 노트를 수십 년간 한 권도 버리지 않았다. 그 속에는 내 젊은 날의 눈물, 분노, 좌절 그리고 배움이 있었다. 그것들이 쌓여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실수 후 스스로를 탓하고 멈춘다. 그러나 부자는 실패를 기록하며 전진한다. 그들은 실수를 기록하고 패턴을 분석하고 다시 시도한다. 그래서 실패의 횟수는 같아도 결과는 달라진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제의 자신에게 갇히고 실패를 기록하는 사람은 내일의 자신을 만든다. 나는 인생에서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기록되지 않은 실패는 다시 찾아온다. 당신이 넘어졌다면 그것을 그냥 잊지 말고 반드시 기록하라. 왜 넘어졌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적어라. 그 기록이 당신의 교훈이 되고 교훈이 당신의 자산이 된다. 가난한 사람은 늘 처음처럼 시작하지만 부자는 지난번과 다르게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패를 남기기 때문이다. 경험이 단순한 경험으로 끝나면 헛되지만 기록으로 남으면 지혜가 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나이로 늙지 않는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늙는다. 실패를 기록하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번 새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실패는 피해야 할 게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면 실패는 당신의 스승이 됩니다. 실패를 잊으면 그것은 상처가 되고 기록하면 자산이 됩니다.
부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잊으며 같은 길을 다시 걷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실패를 기록하는 자는 성장하고 실패를 잊는 자는 제자리다. 오늘의 실패를 적어두십시오. 내일의 성공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5번째 원칙입니다. 부자는 실패를 기록하고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잊는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소비로 보고 부자는 돈을 도구로 본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며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다. 돈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같은 돈이라도 어떤 이는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키우고 어떤 이는 그것으로 스스로를 망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소비로 보고 부자는 돈을 도구로 본다. 이것이 6번째 원칙이다. 나는 가난할 때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다. 돈을 다루는 태도가 문제였다.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가난해진다. 반면 돈을 도구로 보는 사람은 적게 벌어도 부를 만든다. 돈은 단지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돈을 목적처럼 다룬다. 그들은 돈을 벌면 곧바로 쓴다. 열심히 일했으니 나 자신에게 보상해야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위로를 준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 돈이 나에게 어떤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은 오늘을 위해 쓰고 부자는 내일을 위해 쓴다. 그 차이가 결국 부와 빈곤의 경계가 된다.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은 늘 부족했다. 첫 공사를 맡았을 때도 자금이 모자라 밤잠을 설쳤다. 그러나 나는 그때부터 철저히 원칙을 세웠다. 돈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번 돈으로 생활 수준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장비를 사고 더 나은 사람을 고용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정 사장, 왜 그렇게 아껴요? 이제 좀 즐길 때도 됐잖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지금 즐기면 내일 일거리가 없다. 나는 돈을 나의 일꾼으로 보았다. 가난한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결국 돈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부자는 돈을 일꾼처럼 다룬다. 돈이 자기 대신 일하게 만든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부자는 돈이 없어도 움직인다. 왜냐하면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두었기 때문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을 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이 돈이 나를 키우는가 아니면 나를 줄이는가? 가난한 사람은 소비로 위로받고 부자는 투자로 자신을 키운다. 가난한 사람은 명품을 사고 부자는 경험을 산다. 가난한 사람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고 부자는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해외 출장을 가던 중 한 젊은 사업가가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고가의 시계를 차고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시계가 그대에게 어떤 가치를 줍니까? 그는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다.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죠.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시계를 자랑하지 않는다. 시간을 관리한다. 그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젊은이는 결국 몇 년 후 사업에 실패했다. 외형만을 키우고 본질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자는 돈을 자신보다 작게 두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자신보다 크게 둔다. 나는 항상 돈을 결정의 도구로 봤다. 돈이 많을수록 결정을 신중히 했다.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내가 돈을 지배해야 했다. 한 번은 큰 수익이 생겼을 때 직원들이 말했다. 이제 좀 쉬시죠, 회장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들어왔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이 돈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내일은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그 돈을 다시 사업에 돌렸다. 덕분에 회사는 더 커졌고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돈을 쌓는 게 아니라 돈을 순환시키는 것이 부의 본질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모으기만 한다. 그리고 결국 그 돈은 자신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이다. 그들은 돈을 잃을까 봐 쓰지 못하고 기회를 잡지 못한다. 반면 부자는 돈을 움직인다. 돈을 믿고 기회를 향해 던진다. 돈은 써야 일한다. 두려움에 갇힌 돈은 썩는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젊은 시절 은행 대출을 받아 첫 장비를 샀을 때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다. 빚내서 시작하면 망한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면 빚은 투자다. 실제로 그 장비 덕분에 나는 더 큰 공사를 따냈다. 그때 느꼈다. 돈은 위험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지키려 하고 부자는 돈을 키우려 한다.
돈을 지키는 사람은 현실에 머물고 돈을 키우는 사람은 미래를 산다. 나는 돈을 쓸 때마다 이런 질문을 했다. 이 돈은 내 손을 떠난 뒤 무엇을 만들 것인가? 소비는 사라지고 투자는 남는다. 돈을 소비로 쓰면 기분만 남고 돈을 도구로 쓰면 결과가 남는다. 여러분, 돈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돈을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써서 끝내지 말고 써서 시작하십시오. 돈을 당신의 하인으로 만드십시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돈을 쓸 때마다 내 일이 커지는 방향으로 쓰십시오. 그것이 부의 첫걸음입니다. 나는 평생 돈을 존중했다. 그러나 한 번도 돈을 숭배하지 않았다. 돈은 나의 목표가 아니라 나의 길이었다. 그 길을 통해 사람을 돕고 회사를 세우고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 돈을 잘 다루면 인생이 커지고 돈에 휘둘리면 인생이 작아진다. 돈을 쥔 손보다 돈을 다루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나는 끝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이해하라. 돈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의 도구다. 이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6번째 원칙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소비로 보고 부자는 돈을 도구로 본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자는 자신을 키우고 가난한 사람은 남을 평가한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비슷한 재능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부자는 자신을 키우고 가난한 사람은 남을 평가한다. 이것이 7번째 원칙이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늘 남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남의 인생에 관심이 많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성공했어. 저 사람은 뒤에서 무언가 바쳤겠지. 그들은 언제나 비교하고 비난하고 판단한다. 그러나 부자는 그런 시간을 자신에게 쓴다. 내가 오늘 더 나아졌는가?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경쟁의 기준을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에게 둔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런 사람을 수도 없이 봤다. 어떤 사람은 동료의 승진을 보고 불평했다. 저 사람은 아부를 잘해서 올라갔지. 하지만 다른 사람은 말했다. 나는 무엇이 부족했을까? 몇 년 후 불평하던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렀고 스스로를 돌아보던 사람은 그 위에 섰다. 남을 평가하는데 시간을 쓰면 성장의 시간이 사라진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남을 깎아내릴 시간에 자신을 세워라. 나는 한 번도 남과의 비교로 내 위치를 판단하지 않았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만 경쟁했다. 공장을 세웠을 때도 다른 회사가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잘하는 이유를 분석했다. 그들은 왜 성공했을까?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렇게 배우고 바꾸고 실행했다. 비교 대신 배움을 택했다. 그것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가난한 사람은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만 부자는 남의 성공을 연구한다. 질투는 감정이지만 연구는 전략이다. 나는 젊은 시절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과 함께 일했다. 하루는 한 동료가 내게 물었다. 정 사장, 왜 그렇게 남의 일까지 신경 쓰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남의 일이라도 내 눈에는 배움의 기회예요.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 그 차이가 나를 사장이 되게 만들었다. 남의 잘함을 배우는 사람은 결국 잘하게 된다. 남의 실수를 탓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실수를 반복한다. 가난한 사람은 늘 입으로 말한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부자는 행동으로 증명한다. 말하는 사람은 변명으로 하루를 보내고 배우는 사람은 개선으로 하루를 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비판은 싸구려지만 개선은 값지다. 세상은 말 많은 사람보다 행동하는 사람을 기억한다. 나는 젊은 시절 나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을 많이 만났다. 처음엔 그들이 부러웠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단순히 나보다 먼저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부러움 대신 존경을 택했다. 부러움은 나를 멈추게 하지만 존경은 나를 움직인다. 나는 그들을 스승 삼아 배웠다. 그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결정하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를 유심히 보았다. 그 배움이 나를 성장시켰다. 가난한 사람은 늘 밖을 본다. 뉴스, 소문, 타인의 행동. 그러나 부자는 늘 안을 본다. 자신의 습관, 생각, 선택. 결국 인생은 안을 본 사람이 이긴다. 나는 매일 밤 이렇게 물었다. 오늘 나는 나를 얼마나 발전시켰는가? 그 질문이 나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남을 평가하면 잠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우월감은 내일의 실패로 바뀐다. 자신을 성장시키면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강해진다.
나는 회사가 성장할 때마다 스스로를 더 엄격히 평가했다. 내가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내가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가? 스스로에게 칼날을 대는 사람만이 진짜로 발전한다. 반면 남에게 칼날을 대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한 번은 직원 회의 중 한 중간 간부가 동료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런 사람과는 일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실수를 안 합니까?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말했다. 남을 평가하는 시간에 본인의 부족함을 돌아보십시오. 그게 진짜 리더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나는 그때 느꼈다. 사람은 남을 바꾸려 하면 지치고 자신을 바꾸면 강해진다. 가난한 사람은 늘 누구 때문이라고 말한다. 부모 때문, 상사 때문, 세상 때문. 그러나 부자는 나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남 탓은 쉽게 입에서 나오지만 나의 책임을 인정하는 건 어렵다. 그러나 그 차이가 성장의 문을 연다. 나는 사업 초기에 여러 번 실패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남을 탓하지 않았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내가 준비가 부족했다. 그렇게 말하며 다시 일어섰다. 그때마다 나는 더 강해졌다. 자신을 탓하는 사람은 성장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멈춘다. 가난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 그래서 옷, 집, 자동차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부자는 내면을 키운다. 그들은 세상의 눈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산다. 나는 젊은 시절 볼품없는 옷을 입고 다녔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언젠가 내일로 나를 증명하겠다. 겉모습보다 실력이 중요하다는 신념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외면의 화려함은 잠시지만 내면의 힘은 평생 간다. 나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어제 나보다 나아졌는가? 이 질문이 나의 인생을 이끌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남의 속도는 그들의 길이고 당신의 속도는 당신의 길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가는가이다. 남을 평가하며 사는 사람은 늘 바쁘지만 자신을 키우는 사람은 늘 성장한다. 나는 젊은 시절 한 노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정군, 사람의 진짜 가치는 남을 판단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고칠 때 드러난다. 그 말은 내 평생의 교훈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은 남을 바꾸려는 사람보다 자신을 바꾸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소음을 내지만 자신을 발전시키는 사람은 결과를 낸다. 가난한 사람은 늘 남의 이야기를 하고 부자는 늘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한다. 말로 사는 인생은 가볍고 행동으로 사는 인생은 무겁다. 나는 끝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남을 평가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자신을 키우는 사람은 세상을 움직인다. 오늘 당신이 어디에 서 있든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라. 성장의 방향은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 자신을 단련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7번째 원칙이다. 부자는 자신을 키우고 가난한 사람은 남을 평가한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싶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것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깊이이다. 나는 평생을 걸어 깨달았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일이나 특별한 기회가 아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것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깊이이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다. 위대한 결과를 만든 사람들은 거대한 일을 시작한 이들이 아니라 사소한 일을 깊이 있게 한 사람들이었다. 태도의 깊이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했다. 나는 벽돌 하나를 쌓을 때도 정성을 다했다. 벽돌을 대충 쌓으면 벽이 무너지고 마음을 담아 쌓으면 건물이 세워진다. 그 차이는 손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였다. 가난한 사람은 일의 크기를 보고 선택하지만 부자는 일의 의미를 보고 선택한다.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결국 큰 일을 맡게 된다. 나는 항상 직원들에게 말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에게만 큰 일이 주어진다. 성실은 태도의 시작이고 신뢰는 태도의 결실이다. 나는 세상 누구보다 많은 실패를 겪었다. 공사가 무너지고 자금이 끊기고 계약이 깨진 일도 셀 수 없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 일이 내게 맞지 않는다며 피하지 않았다. 나는 어떤 일이든 전력으로 임했다. 그게 내 태도였다. 어려운 일일수록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은 나를 키우는 일이다. 사람들은 자주 묻는다. 회장님, 어떻게 그 많은 위기를 버텨내셨습니까?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태도 하나로 버텼습니다. 태도는 근육과 같다.
훈련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반복하면 강해진다. 매일의 태도가 결국 인생을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지만 부자는 태도로 상황을 바꾼다.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위기는 늘 찾아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위기보다 먼저 내 태도를 다잡았다. 태도를 잃지 않으면 아무리 큰 풍파도 지나간다. 태도를 잃으면 작은 파도에도 무너진다. 태도는 운보다 강하고 재능보다 오래간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다. 어떤 이는 머리가 비상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반면 어떤 이는 느리고 부족했지만 묵묵히 일하며 성장했다. 결국 이긴 것은 머리가 아니라 태도였다. 나는 믿는다. 재능은 시작을 열고 태도는 끝을 완성한다. 세상은 재능 있는 사람보다 태도 바른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태도는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기회를 부른다. 젊은 시절 한 외국인 투자자와의 미팅이 있었다. 나는 영어도 서툴고 그들은 나를 의심했다. 그러나 나는 태도로 보여주었다. 약속한 일을 지키고 밤새워 준비했다. 몇 달 후 그들은 내게 말했다. 정 회장, 당신은 언어보다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내 평생의 보상이었다. 행동의 언어는 말보다 강하다. 태도는 말이 아니라 습관에서 드러난다.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다짐했다. 오늘도 내일에 부끄럽지 않게 하자. 태도가 깊은 사람은 매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매일 다르게 성장한다. 반면 태도가 얕은 사람은 아무리 새로운 일을 해도 제자리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태도의 합입니다. 작은 일 앞에서 성실하지 않으면 큰 일 앞에서도 흔들립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큰 신뢰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하는 일보다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본다. 나는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자주 말했다. 땀의 양보다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담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꾼다. 태도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인생의 철학이다. 가난한 사람은 일이 힘들면 불평하고 부자는 일이 힘들수록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다. 그 어려움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는 내 태도를 시험하는 무대였다. 어떤 사람은 실패 앞에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였다. 나는 모든 일을 이렇게 생각했다. 이 일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것이다. 태도가 바르면 실패조차 자산이 된다. 나는 끝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는 돈도 시간도 인맥도 아니다. 가장 큰 투자는 바로 태도다. 태도는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태도를 바꾸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결국 부자가 되는 길도 행복해지는 길도 모두 태도에서 출발한다. 일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깊이가 인생을 만든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을 담고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가십시오. 부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흔적입니다. 당신이 매일 보여주는 태도 하나하나가 결국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일을 바꾸려 하지 말고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당신을 바꿔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어 얻은 마지막 교훈이자 모든 원칙의 근본입니다. 태도는 운명을 바꾼다.